호기심에 또는 또래와 어울리고 싶어서 혹은 클럽에서 누군가 권해서 사람들이 처음 마약에 접하게 되는 이유는 이처럼 얼핏 가벼워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경고합니다. 100번의 경고보다 직접 지옥을 경험하고 빠져나온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생생하고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20년 넘게 마약 중독자로 살다가 이제는 마약 중독 상담가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마약 중독 회복 공동체를 운영 중인 최진목 인천 다르크 센터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다르크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마약 중독 회복 공동체를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약 중독 회복 공동체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24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약물에서부터 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이런 형태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본인 소개를 좀 더 해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릴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의학 분업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활발하게 돼 있지 않았을 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약국에서 그러니까 불법 마약은 아니지만 환각제가 들어있는 약품들이 팔 때 그냥 우리가 돈만 주면 팔 때였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동네 형들, 동네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자꾸 익숙해지니까 예. 익숙해지면서 저도 어떤 호기심에 한번 사용을 했는데 딱 한 번만 해야지라고 했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일주일에 한 번 되고 일주일에 3-4번 되고 돈만 있으면 사는 형태 이렇게 시작해서 불법 마약까지 사용하게 되고 한 23년 동안 그래서 약물 중독으로 굉장히 많은 수감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정신병원 폐쇄병동 생활도 해보고 하면서 지냈고 근데 이제 결국 마약을 끊고 지금은 다른 친구들 이런 저 같은 마약 중독에서 회복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면 마약 청정국 이런 표현들을 접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은 마약 소비국이죠. 그것도 전 세계의 마약을 판매하고 만드는 해외 조직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마약이 굉장히 비싸요. 강력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의 약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강력하게 억제 정책을 쳐서 그게 사실 성공을 했었거든요.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제 이 마약을 구매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SNS나 텔레그램 이런 쪽으로 바뀌면서 완전 폭발적으로 그 마약 시장이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23년 기준 27,000여 명이었고 24년 기준이 마약 사범이요. 네네. 23,000여 명 정도 잡혔거든요. 한 16%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줄었으면 그러면 마약하는 사람이 줄었냐? 또 그 수치는 아닌 거고. 학계에서는 암수 범죄라고 해서 안 잡히는 범죄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최하 28.5배 정도를 봐요. 최하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70만 명 이상의 불법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약 청정국은 절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게 단약을 하시고 회복 과정 있는 분들을 인터뷰한다든지 할 때 보통 이제 가명을 쓴다거나 목소리를 변조하고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하는데 이제 오늘 센터장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동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부분이 궁금해요. 과거에는 특별 계층, 하위 계층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센터에 있는 친구들 보면 20대 초반서부터 30대 중반까지 있거든요. 그럼 그들 안에서는 그러면 어릴 때 가정이 불우했냐? 그거 아니고요. 또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노는 친구였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아주 그냥 우리 옆에 있는 그냥 지나다니는 학생 20대 30대 정도에 되는 친구들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친구들이 마약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사례들을 보면 거의 모든 직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직군까지도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뭐 불량배나 아니면 그 좀 뭐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네. 예를 들면 과거에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20, 30대가 60%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만 3천 명 중에 60%가 20, 30대란 말이죠. 왜 그렇게 확 늘어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파티 드럭, 소프트 드럭 이런 언어 자체도 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이거 왠지 모르게 이건 해도 될 것 같은 생각.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1년에 막 20만 명 이상이 외국 학생들이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가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분명히 마약인데 예. 외국을 나가서 보면 이게 불법도 아니고 비범죄와 아니면 합법화 진행된 이런 물결 안에 굉장히 정체성 혼란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한국 가서 안 하면 되지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애들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환경도 굉장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나는 회복 중인 마약 중독자입니다라는 이제 책을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이제 가리고 그랬다면 여기에 어떤 그 본인의 과거를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23년간 마약 중독, 전과 구범, 7년 복역, 13년 단약. 이렇게 드러내기가 근데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책까지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한 번 약물 중독자는 평생 약물 중독자다. 저거는 죽을 때 관에 못 박아야 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외국을 자꾸 가서 사례를 보게 돼요. 예. 그럼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회복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회복자들이 사실 병원이나 센터에서 상담가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이 회복자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럼 DNA를 유독 마약을 못 끊는 DNA를 갖고 있을 것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마약 중독의 문제를 그냥 사법적인 프레임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범법자라는 얘기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 한 명의 중독자가 다른 중독자를 만들어내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한 명의 회복자는 아주 많은 회복자를 양성을 해요. 근데 그 구조를 우리는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만 만드는 구조만 계속 방송이나 언론이나 아니면 학계에서나 이런 형태로만 됐었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사례에서는 이렇게 저 같은 회복자가 아주 많은 다른 회복자를 만든 중독에서 회복시키는 함께 회복하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경험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주고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회복 경험, 그러면 우리나라에 약을 끊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 숨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선한 영향력 아니면 뭐 저 같은 사람이 좀 더 많이 나와서 다른 약물 중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한국에서 중독 회복자를 이런 동료 지원가로 채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나요? 과거에는 전혀 없었고요. 예. 근데 서울시 마약관리센터가 생겼거든요. 예. 거기 이제 마약 중독만 보는 병동이 생겼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3명의 약물 중독에서 회복한 친구들이 그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약 대치 운동, 식약처에서 마약 대치 운동본부라는 기관 안에서 회복 강사들이 있어요. 예. 그들은 교도소랑 그다음에 그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받은 친구들의 법정 의무 교육으로 한 40시간에서 200시간의 마약 그 교육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것들을 또 강의하는 사람들도 조금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책의 첫 구절이 저는 좀 의외였던 게요. 나는 이제 회복 중인 마약 중독자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단약한 지 1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독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회복한다라는 개념은 뭐 예를 들면 약을 끊는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지면 그냥 팔이 부러지면 응급실에 가서 깁스를 하고 몇 월 며칠까지 한 다음에 그날 가서 깁스 풀고
재활 훈련하면 딱 낫죠. 네. 완전하게.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뇌 질환이거든요. 네. 만성 뇌 질환. 그러니까 만성 뇌 질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게 혈압이나 당뇨병이 만성 질환이잖아요. 네.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잘 관리하면서 내 안에 중독이라는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내가 잘 관리를 하면 평생 재발 없이 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단 걸 먹지 말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하얀 쌀밥을 줄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밤늦게 안 돌아다니고 네. 아침 일찍 자고 저녁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고 그럼 내 생활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내 치료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고 자조 모임 가고 뭐 이런 저희들만의 룰이 있어요. 네. 루틴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약물 중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이 어느 날 와서 딱 붙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누가 내 커피나 내 술에 타서 내가 먹는 사람들 빼고는 거의 자기 손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전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마약을 하기 전의 삶을 보면 마약만 안 했지 중독자하고 똑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언제 마약을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마약을 접했다가 단약을 했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단약으로 그치지가 않는 거겠네요. 그럼 마약을 끊는다. 사회에서는 왜 마약을 더 안 끊니 못 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약을 끊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해요. 네. 왜냐하면 교도소 가면 있는 동안 끊고 정신병원 폐소병동 가면 있는 대로 끊어요. 근데 나오면 다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원래의 그 교도소 가기 전에 그 사람이 교도소만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약을 했던 사람은 그대로고 사회에서 격리만 시켰기 때문에고 약을 끊는다라는 건 약을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된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뭐 자기의 문제를 개선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단약을 한다는 건. 이전의 생활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살아온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약을 끊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네. 자, 또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일단은 앞서도 그러셨어요. 한 달에 한 번이 한 주에 한 번이 되고 그게 뭐 한 주에 뭐 두세 번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 번으로는 어떻게 딱 끊어지거나 아니 뭐 한 번 호기심 한 번 이게 갖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 약물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마 같냐면요. 한 번 딱 하면 내가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겠죠. 한 번이요 괜찮겠지. 그러니까 다음에 안 하면 되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예방 교육이나 어떤 교육을 시키면 마약을 하면은 해놓고 메스페이스, 메스마우스 뭐 이런 형태거든요. 뭐 인생이 다 망했어. 그리고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외국을 보면 캥싱턴 거리 같은 데 보면은 막 좀비가 돼서 걸어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마약은 우리나라에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마약을 한 번만 하면 내가 바로 약물 중독자라고 내가 느낄 정도로 몸도 아프고 약을 쫓아다니고 약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냐? 그런 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게 못 느끼게 약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려면 수많은 시간과 아주 많은 약을 했을 때 그 모습인데 우리가 예방교육이나 이런 교육에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약을 하면 나는 중독 안 되네. 이건 중독이 아니네. 나는 괜찮네. 나는 특별한 사람이네 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독이 한 번 했으니까 괜찮네 하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뇌 질환이다. 네, 어떤 의미에서 뇌 질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걸 정한 건 아니고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요. WHO에서 2019년도에 이건 만성 뇌 질환이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다 병원에서 치료하거든요. 특히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수가 과거서부터 치료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들도 중독이라는 질병,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은 다 중독이라는 질병을 겪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증상이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네. 알코올, 어떤 사람은 마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독이라는 질병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약, 알코올, 도박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코감기, 목감기, 예를 들면 몸살 감기 이렇게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감기라는 질병에 대한 약이 없기 때문에 콧물이 안 나는 약, 코감기. 대증 치료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몸살 감기에 대한 진통제 예. 이런 것처럼. 근데 중독이라는 질병에 집중을 하면 이 중독이라는 질병은 치유 가능한 질병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마약을 악마화 시켜야 되는데 마약을 하는 사람을 악마화 시키면서 치료받을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지의 문제는 아닌가요? 너 의지가 약해서 못 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약을 끊겠어라는 의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의지는 시시때때로 계속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런 의지보다는 내가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병원을 간다, 재활센터에 입소한다라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의지. 마약을 끊겠어라는 다짐은 금방 변합니다. 100번도 한다는 저는 말씀이군요. 1000번도 10,000번도 더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약 중독자로 살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 마약을 끊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지 그리고 결심을 한 후에 한 번에 이걸 끊으신 건지도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 동안 계속 마약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교도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러 번.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출소해서 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요. 근데 예.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속이고 만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중독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약을 안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잠깐 안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만났는데 결국 걸리게 돼요. 네. 걸리면서 이제 그 책에도 써 있다시피 막 빌기도 하고 나 진짜 끊을 수 있다라고 하고 막 이 별의별 그 막 설득을 하고 막 하는데 결국 와이프가 저를 옆에서 엄청난 시간 동안 약을 끊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다가 지치는 거예요. 결국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 결혼 전. 그렇죠. 네. 그런 저희. 근데 헤어지자고 했을 때 제 주변에는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가족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없이 저 혼자.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중독자가 되면 될수록. 근데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나를 사람으로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회에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랑을 주셨겠죠. 예전에 어머님이 가족들이. 근데 그때는 젊고 내가 중독인지도 모르고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못 느끼니까 못 느꼈던 상황이고 와이프가 지금의 와이프인데 그 와이프가 헤어지자고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이걸 어떻게 끊지?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 수감 생활할 때 그 교도소에서 신문을 보게 돼요. 근데 네. 그 신문 안에 그 말이 써 있었어요. 어떤 말이 써 있었냐면 이 마약 중독은 치료 가능하다.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쓴 칼럼인데 예. 중독자들 마약을 사용하는 단순 사용자들에게는 치료 재활을 판매하는 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2~3배의 형량을 줘야 된다라고 했던 제가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예. 그날.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 원장님을 만나고 처음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고 자진해서요. 그렇죠. 예. 그 이후로 지금 마약을 계속 끊은 거죠. 7년이라는 수감 생활 동안도 끊기 힘들었던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지금도 유혹을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마약을 끊으면서 술, 담배를 저절로 끊어졌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중독은 끊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구나라는 경험을 하는데 제 생활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입소생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센터에서 우리 주간재활센터로 나가고 같이 활동하고 저녁 때 되면 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하고 가족이 아니면 저녁 늦게 누굴 만나질 않아요. 과거에는 남자들끼리 술을 마셔야 좀 친해질 것 같고 뭐 얘기도 좀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회복을 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그거는 그냥 내가 가진 우려였고 내가 그리고 싶어서 했던 생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생활이 건강해지니까 술 담배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술 마실 자리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멀어지고 담배도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중독을 끊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내가 담배 피는 모습이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예.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그 끊기 힘들다는 술, 담배, 마약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 끊은 끊게 거죠. 된 거네요. 그러면 이게 그 어느 뭐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를 해야 단약이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떤 사례들을 보면 5년 정도 단약을 했을 때 예.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외국은 그런 사례나 연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예. 저도 이제 한국에서 처음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년 6개월 정도 입소외로를 해 있어라. 네. 그게 니네들한테 가장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운영을 쭉 하면서 보면 한 3년 정도 끊으면 조금 안정기에 들어서지 않나. 근데 1년 6개월 정도 끊으면 망가졌던 내가 거의 다 회복이 돼요. 아, 회복이 그러니까 되는군요. 마약을 하면 전두엽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들이 다 파괴되나요? 파괴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병원 가고 처음에 심리검사했을 때 IQ가 80 아, 그렇게 떨어진다고요? 네, 아. 정도 나왔었어요. IQ는 보통 변함이 없는 거라서 한 번 검사하고 그 뒤로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년 예. 있다 했더니 96. 아, 그다음에 다시 또 올라오는군요. 2년 정도 있더니 116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망가져 있던 내가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복원이 되고 근데 조금 자연스럽게 내가 느낄 정도가 되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느껴져요. 자기가. 그 앞서 이제 회복 중이신 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24시간. 이 회복 생활을 하시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 다르크와 네. 교도소 수감 생활과 비교했을 때 이 다르크 생활이 훨씬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교도소는 그냥 체념이잖아요. 난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그렇죠. 체념. 근데 다르크는 사실 민간에서 하는 지역사회 공동체거든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한 발만 나가면 자기가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술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자기의 인신을 구속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유일지를 스스로 구속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20, 30대가 대부분인데 20, 30대는 뭐 아시다시피 막 술도 먹고 싶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재밌는 것도 놀러 가고 싶고 이런 욕구가 기본적 욕구가 굉장히 왕성할 때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누르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보다 훨씬 그러기 때문에 마약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실제로 이런 중독 재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새 삶을 꿈꾸고 있는 분들 사례를 조금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에 회복상담가로 한 명이 취직해 있고요. 네네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한 3년 6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어요. 3년 6개월이요? 네. 그 친구 22살 때 그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한 4차례 입원했다 퇴원하고 재발하고 입원했다 퇴원하고 재발하고 계속 다시 약을 하고를 반복하다가 맨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병원 퇴원하면서 저 입소를 했거든요. 예. 그 친구도 근데 입소해서 3년 6개월 동안 단약을 하고 이번에 취직을 해서 퇴소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문자가 오신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이 돼서 왔습니다. 제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자기가 차려서 먹고 직장을 갔다가 몇 시에 퇴근을 하면 집에 있는 빨래, 엄마 아빠가 식사한 뭐 예를 들면 뭐 설거지. 다 해놓고 빨래 개놓고 운동 갔다 와서 시간 되면 자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감사함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오늘 그 친구가 저희 이제 센터가에서 그 동창회 모임, 퇴소한 친구들 동창회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 오기 전에. 예. 근데 그 친구도 어릴 때부터 이제 막 거칠게 사서 문신이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후회하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맨날 제가 그 병원을 가면 토실 끼고 있는 거예요. 아, 문신을 가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떠니 지금도 그 문신이 그 멋있어 보이니 그랬더니 너무너무 후회한다 선생님. 그래서 매일 토시 끼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합니다. 자, 앞서 이제 뇌질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의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네. 하신 것 같아요. 시스템과 생활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처벌은 받되 재활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제가 과거에 수감 생활을 할 때는 마약에 그냥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의지만 먹으면 있으면 끊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마음을 안 먹을 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안 먹을 뿐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활로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의 삶을 다 없어진 거죠. 제 인생에서. 네. 그 수감 생활로 다 지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를 알게 됐고 지금 정부의 기조가 단속은 강력하게 할 때 치료 재활을 조금 더 병행하자라는 기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 내에서도 지금 회복 이음 사회와 교도소를 잇는다 해서 이음 교육을 해요. 마약 사범들의 뭐 작년까지 2군데의 교도소에서 하다 4군데로 이번에 늘린다고 하고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재활센터들을 막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센터, 낮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들을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이 나 때는 하지 못했던 내가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 안에서 재활을 했다면 훨씬 더 빨리 재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런 시스템이 막 생기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몰라요. 마약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재활센터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마약 정책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이건 계속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활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용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특히 가족들은 더 몰라요. 이거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언론에서 이렇게 마약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자막할 때도 이제 X를 한다든지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오히려 마약 홍보해 주는 거냐? 왜 자꾸 그걸 언급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마약으로 고통받고 끊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센터 얘기, 그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끊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더 그 시스템 안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은 단약은 의지가 아니고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스템을 어떻게 더 잘 만들까를 고민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곱지 않은 시선에서 분명히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자꾸 말하지 마, 언급하지 마. 뭐 이렇게 근데 하잖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예방교육 받으면 저희 때는 담배 예방교육을 했었어요. 그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학교는 담배 피는 애들 없어요. 담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마약 교육이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마약 교육을 예방 교육을 하면 애들이 더 호기심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자기가 서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 마약을 했을 때 느끼는 안 좋은 감정인데 그 당시에만 좋다고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물을 했을 때 뭐가 안 좋은지 어떻게 안 좋은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아니면 이런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게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건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텐데 단약 이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후유증은 어떤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멀쩡한데 저는 막 시형간염도 걸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도 보면은 그 임플란트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이 쪘다 빠졌다 하니까 막 그 디스크도 생기고 이런 게 이제 가장 적인 거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문제인 거죠. 약을 끊었을 때 그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처음에. 그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이 마약이라는 게 결국 정신병을 만드는 약이거든요. 마약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정신질환이 정신병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평생 갖고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뭐 혹심도 가지면 안 되는 게 맞죠. 마른 주정이라는 건 어떤 표현인가요? 이제 제가 약을 끊을 때 얘기인데요. 가족들은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너 마약만 끊으면 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마약을 끊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른 주정, 그러니까 술은 안 마셨는데 주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갈망, 금단 이런 것들인데 그걸 풀어낼 수가 없으니 화, 분노, 짜증.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눈을 마주치는 게 겁난다 그랬어요. 당시에. 네. 눈만 마주치면 모든 내 안에 있는 분노나 화나 짜증이나 이런 것들 다 표출하니까 본인한테. 가족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예. 약은 끊었는데 왜 저러지? 약을 할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금단 증상이군요. 그게 다 이제 마약이 주는 금단입니다. 네. 지금 중독 재활 상담 박사 과정 중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예. 이제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약을 끊었으니까 내 경험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오직 내 혼자 약 끊는 방법밖에 몰랐던 거고요.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라는 모습. 근데 그게 저를 보고 회복하는 아주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또 하나의 롤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댓글 중에 인상적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약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 주변인까지 살리는 과정이고 마약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 또한 죽어가게 만드는 과정이다. 권하는 사람은 친구도 아닌 악마다. 뭐 이렇게 댓글들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십시오. 아까 뭐 짧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마약 중독은 악마가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악마고요. 예. 마약 중독자는 처벌 이후에 치료 제한을 받았을 때 사회 재환원이 돼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 대다수의 지금 중독자들이 20, 30대거든요. 20, 30대의 친구들에게 어떤 다시 사회에 재환원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치료 재활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약 예방을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알아야 된다. 네. 마약 범죄 없는 청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온 국민이 동참해 주십시오. 마약 범죄 인류의 적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마약중독재활센터 다르크의 최진묵 인천센터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